공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강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국장님 이거 말고 아까 맨 처음에 제 경력 띄워놓으신 거를 완전히 막 사기를 쳐놔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되게 사람을 저요? 순천 출생인가? 일단 출생지를 바꿔놓으셨고요. 어디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누가 만드셨습니까? 어디서 제가 순천에서 태어났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나도 출생이야? 진짜. 이거 이대로 선거 나가면은 허위 경력적으로 해가지고 당선 무효예요. 이걸 꼭 좀 기록해 두셨다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이 사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사법대학을 관할하는 위원회니까요. 근데 아까도 소개해 주실 때는 사법위원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읍하고 미음이 혼용되는 데라는 거죠. 나중에. 그럼 열린우리당 대표를 했더라고요. 제가. 너 이상해. 능력이 아니라잖아. 아 근데 누가 이렇게 어찌했을까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앉아있다가. 신정훈 의원이랑 둘이 앉아서 형 내가 열린우리당 대표했어. 순천은 누가 태어난? 제가 알기로 신정훈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순천에서 난 사람 누가 있을까? 양지열. 네. 순천구에 또 나쁜 놈들이 많죠. 양지열, 김웅, 순천고 출신들이 꽤 있습니다. 김태년, 장경태. 꽤 많았었나? 5명 있었는데 그때 진짜 어디로 없어졌나 보네. 하여튼 저는 순천 출생 아니고요. 예, 저는 태어난 데는 전라북도 남원이고요. 순천 남원에서 나서 저희 아버님이 저기 교직생활을 하셔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 북중학교라고 옛날에 있었거든요. 순천에서 잠깐 살았을 뿐입니다. 근데 태어나 버렸어 거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서 제가 보성에 가가지고 보성에 조성면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조성 북국민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수 중앙국민학교를 다니다가 전라북도로 전학을 가서 졸업은 다 전주에서 했는데요. 그 조성에 살 때 저희는 이제 작은 방에 살고 옛날에는 큰 방, 작은 방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세를 내주신 큰집 할아버지가 거기 이제 그 딸들 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따님 한 분이 옛날에는 왜 그 결혼 안 하신 여성분들이 어디를 갈 때 괜히 이렇게 옆에서 휘파람 불고 시비 거는 놈들이 있으니까 애를 하나씩 데리고 다녔어요. 그거 아십니까? 아, 모르세요? 뭐 아시는 게 자랑은 아니에요.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일인데 저를 이제 제가 한 4살, 5살 때 저를 데리고 이렇게 손잡고 나주에 있는 친구를 보러 오셨었어요. 근데 나주에 그렇게 이제 태어나서 제가 처음 왔던 기억인데 나주를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그때 나주 터미널에 내렸는데 이 양반이 잠깐 저를 놔두고 뭐 전화를 하러 갔나 화장실에 가셨나 하여튼 내가 뭐 해찰하다가 보니까 없어진 거야. 제가 고모라고 불렀던 분이. 그래가지고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두렵고 저기 했는지 그 기억이 지금도 제가 생생하고요. 나주라고 하면 제가 길 잊어버린대. 이런 게 있었는데 되게 살다가 보니까 제가 그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의 공범들하고 친하게 됐거든요. 김민석, 신정은, 김의겸, 함은경, 뭐 걱정스러운 사람들 많습니다. 저 박선원, 네, 그런 분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신정은 의원 때문에 이 나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또 자주 왔고 올 때마다 이제 그 사실 기억에 남는 제가 이제 그 의원하다가 잘렸잖아요. 잠깐 하다가. 근데 뭐 잘린 날이 월요일인가 그런데 그 전주가 이제 월요일 앞에 토요일, 일요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광주 가서 야구 보고 나주에 왔었어요. 밥 먹으러. 근데 노안집에 곰탕 먹으러 갔다가 낮에 가면 줄 서 있잖아요. 주말에. 그래서 가서 줄 서갖고 밥 먹으러 들어가
와가지고 먹고 나오는데 사장님이 저기 바깥 만나도 된다고 내일 모레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고 먹고서 이제 잘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마지막 방문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영광이고요. 애초에 뭐 400석을 우리가 준비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JTBC에서 무슨 촬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알아보시니까 400석을 무료로 했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그따가 또 거짓말 하셨더라고요. 보십시오, 난리 났는가. 저는 다니면서 이렇게 큰 강연장에서 뵙는 게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주최 측에서 이렇게 넓은 데서 한다고 그러면 다시는 안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새 가버렸네? 지금 주최 측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에다가 함께 공동주최를 하라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싫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들으셨죠? 네. 그래서 여기 아까 도 의원님도 계시지 않았어요? 도 의원님 민주당이시잖아요. 저도 민주당이고. 그러니까 신정훈 의원이랑 이 도 의원님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를 모르는데 신정훈 그 얘기 하자마자 난 모르는 일인데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 거짓말 하시겠어요, 주최 측에서? 그랬더니 자기는 진짜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여기 와서 발뺌하면서 사진만 찍는다. 그게 좀 높은 가능성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요걸 볼 때 그것도 이제 좀 잘못 아셨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순천에서 태어났다는 거와 비슷한 수준의 얘기가 아닐까.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교육연수원장으로서 진상을 규명하고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광주에 와서 강연을 하겠다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반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나도. 그렇잖아요. 아니라고요? 이거는 제가 하여튼 신정훈하고 끝장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상이 밝혀지기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이거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초 국장님이 저 때문에 너무 애를 쓰시네요. 마지막까지. 아까 오는 길에 제가 여기 강연장 어떻게 찾아가기가 쉽나요? 그랬더니 들어오면 프레카드 크게 걸려있으니까 그거 찾아보고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봐도 프레카드가 없습니다. 오다 보셨죠? 프레카드 어디 크게 걸려있는 거? 난 압니다, 나중에. 제가 이게 어떤 건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양입니까? 그랬더니 건물 한 개밖에 없다고. 들어오는 순간까지도 건물 한 개밖에 없다고 해서 아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지켜내라는 제목으로 여기저기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에 앞서서 건물 개수 쉬는 법, 그다음에 뭐 프랜카드 거는 법, 뭐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먼저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여기 당 행사가 아니니까 많은 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나중에는 또 한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한전공대인데 제가 이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름 또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처음 와봤는데 되게 좀 뿌듯합니다. 우리 애들도 함께 차 타고 오면서 나중에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다가 대학이라고 하니까 이런 데가 다 있었다고. 그래서 야 여기가 나름 센 데다. 한전에서 우리가 그 전기요금 낸 거 다 빼돌려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치고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식구가 많잖아요. 애가 넷이나 되잖아요. 근데 그 애가 넷인데 요새는 이제 뭐 애 많이 나면은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전라남도에 무슨 군 단위에서는 셋째부터 나면은 막 축하금으로 1억 원 준다고 그러면 이런 데 있잖아요. 제가 키울 때는 한 개도 그런 혜택이 없고 애들 다 크고 나니까 맞아. 유일하게 받은 혜택이 한전에서 전기요금 20% 감면해주는. 아까 우리 서 국장님이
이러저러한 저에 관한 신상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서 반갑기도 하고 한편 열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유튜브를 길게 보십시오. 중간중간에 쇼츠 찾아가지고 유튜브 다 봤다고 하죠. 제가 유튜브 찾아보시면 제가 노래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거 있거든요. 조회수도 20만도 넘고. 아십니까 혹시? 아 모르세요? 오래된 노래. 아 노래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가지고 올라온 게 있다니까요. 아 그걸 부르는 노래 아니에요. 아니 아 그걸 모르시는구나. 조회수가 20만이 넘는다니까요. 제가 노래를 제목을 말씀드려도 모르실걸요? 무슨 노래인지. 오래된 노래라는 노래 아십니까? 진짜 아 모르시잖아. 스탠딩 에그라고 아십니까? 최강욱 오래된 노래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제가 노래 불렀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뭐 난데없이 조경수 씨의 행복이라는 그 얘기는 왜 나왔냐면 제가 아는데 그 조승우 씨 있잖아요. 탤런트 뮤지컬 배우 모르세요? 조승우? 알아요. 예, 아는 건 안다고 말씀해 주시고 강연을 혹시 유튜브로 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 이 말씀을 잘 안 해주시면 제가 뭐 한동훈입니까? 왜 물어보는데 대답을 제대로 안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승우 씨 아버지가 조경수 선생인데 그 조경수 선생을 모르는 분들이 이제 훨씬 많더라고요. 조경수 선생 아세요? 봐봐 모르시는 분 아시는 게 자랑은 아니에요. 옛날에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조경수, 최헌, 최백호, 윤수일 그죠? 그런 분들 함께 저기 하실 때 그 조경수 선생의 아드님이 조승우 씨인데 제가 조승우 씨 아버지가 유명한 가수였다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처음 들어본다 막 이래서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렀죠. 이 노래 처음 들어봤냐? 그랬더니 이 노래는 안 돼요. 이 강성범이가 아마 했던 짓일 거예요. 그래서 조경수 씨도 한번 이 기회에 찾아보시고요. 조승우 씨하고 좀 닮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뭐 강연한다고 조경수 씨 얘기까지 하는데 근데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될 과제가 저희한테 있고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자 시험대로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많이 활동을 시작하신 것 같고 이런 자리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 할 텐데 그 전에 민주주의의 정확한 뜻은 뭐고 그게 지향하는 바가 뭘까? 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될까? 민주주의가 뭐길래 윤석열이한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하는가? 이런 얘기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확히 무슨 뜻일까? 국민이 주인인 주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그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그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민주주의의 반대말에 대해서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 공산주의라고 배우셨죠? 예, 제가 이거를 예전에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뭡니까? 독재, 예. 독재 혹은 전체주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질문의 그 형식을 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인데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산주의라고 배웠을까요? 그러면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원래 뭘까요? 뭘까요? 와 역시 혁신도시에도 확실히 아니 혁신도시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요즘 별걸 가지고 다 시비 붙는 사람이 있는데 혁신도시라고 해놓으면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독재입니다. 그러면 맞다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참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뭔데 그거를 민주주의 반대말이라고 가르쳤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민주주의라고 답을 하십니다. 아무 감정이 없으세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가 아니고 독재인데 공산주의라고 왜 배웠을까?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원래 뭔데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고 가르쳤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다고요.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하신다고요. 네. 그쵸. 이거 또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독재고. 근데 민주주의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럼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면 공산주의의 반대말도 민주주의라고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뭐냐고 여쭤보면 민주주의라고 한다고. 포기하겠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니 나중에 방송 보신 분들이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의 척박한 현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죠. 근데 그걸 민주주의라고 실제로 가르쳤죠. 왜 그랬을까? 민주주의의 반대말을 독재라고 가르치면 박정희나 전두환 입장에서 민주주의라는 건 이름에 주의가 붙어있지만 다수의 뜻에 따르는 통치, 데모스 플러스 크라티아가 합쳐져서 데모크라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산주의라는 건 이념이거든요. 이즘, 커뮤니즘, 그죠?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사회주의, 소셜리즘. 근데 민주주의는 이즘이 아닌데 주의라는 말을 붙여놓고 반대말이 공산주의다. 마치 이념인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 그렇게 가르쳤느냐? 독재라고 가르쳐놓으면 독재는 혼자서 지 맘대로 하는 거고 민주주의는 다수의 뜻을 따르는 건데 박정희 전두환이가 다수의 뜻을 따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소수 맘대로 한 거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개념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야 네가 무슨 민주주의야 독재지 이렇게 깨우칠까봐 반대말로 공산주의라고 가르쳐놓으면 그렇지 김일성이가 공산주의고 박정희는 민주주의지 김정일이가 공산주의고 전두환이는 민주주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살기에 바빠서 그 생각을 잘 안 한다라고 하는 거를 기득권 지배 세력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한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사 하고 제가 온데 다니면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지금 느끼셨잖아요. 생각을 잘 안 해보시니까 민주주의 반대말이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해놓고 공산주의 반대말이 뭐냐고 하면 민주주의라고 앞뒤다 그러면 최소한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 막 정적이 흐르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죠, 자식이 지금. 이렇게 되는. 그게 이제 왜 그런지를 차차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꼭 여러분 책임은 아닙니다. 예. 이 인류의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근데 민주주의하고 또 함께 쓰이는 말이 법치주의라고 있죠, 법치주의. 법치주의를 특히 이제 이 검사였던 것들이 정치를 하면 법치주의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윤석열 한동훈이가 법치주의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 법치주의라는 게 뭘까요? 법치주의도 정확히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반대말을 생각해 보시면 뚜렷해질 수 있는데 법치의 반대말은 뭘까요? 법치주의의 반대말. 이건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거든. 법치주의의 반대말이 뭔지를. 왜냐면 가르쳐주면 큰일 나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반대말을 공산주의라고 가르쳐야지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그렇게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치주의의 반대말. 무정부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법치주의 반대말 무정부주의 혹은 무법천지. 네? 방임주의. 예? 일치주의?
인치. 예. 그러니까 이제 법치에 맞는 말은 인치입니다. 인치. 근데 아까 말씀처럼 무정부주의, 무질서, 무법천지 이런 걸 떠오르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죠. 제가 어디 강연하러 다니면서 인치라고 좀 하고 다니는데 그 뜻이 아시겠습니까? 법치에 반대말이 왜 인치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것만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하고 싶어도.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원래 의미가. 근데 우리는 계속 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학교에서 이제 배우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무법천지가 된다라고 그것도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법을 제일 안 지키는 것들이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네들은 법 하나도 안 지키면서 사람들한테는 법을 지켜라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지배 이데올로기에서는 되게 필요한 얘기죠. 뭔가 사람을 이렇게 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인치가 사람이 지 맘대로 하는 거라서 법치의 반대말이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법이 있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법치주의라고 하면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네. 예. 수천 년 전에 바빌로니아도 법치국가라고 해야 되는 거고 법이 있었으니까 고조선도 8조 법금이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전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고조선도 법치국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죠? 한동훈이가 한 3,000명 왔구만. 아니 대답을 하시란 말입니다. 네. 아니 뭐 곤란합니까 이거 답변하시는데? 제가 무슨 김건희한테 목걸이 어디 거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까? 아,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걸 무시하시는 겁니까? 열린우리당 대표를 한 사람인데? 순천에서 태어나가지고 놔줄 사람 아니라고 지금 무시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이 법치를 원래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절제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법에 정해진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법을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을 겁박하는 데 쓰는 것들이 법치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는 현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내란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 당의 지도부가 개선돼서 최고위원으로 됐다는 사람이 어저께도 앉아가지고 대통령은 원래 계엄권이라고 하잖아요. 계엄권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없어지지 않는 이유. 그 다음에 계엄은 잘못됐지만 내란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또 법대 나온 것들이 많아요. 서울법대 내란과 출신들이 지금 내란과에서 내란을 배워놓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지금 현실을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항상 권력을 휘둘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속인다. 국민을 속이는데 그 속이는 게 먹히는 이유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다. 사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벼 하고 넘어간다 말씀이죠. 진보와 보수를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책에다가 잠깐 담은 내용이라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걸 한번 책을 이제 아까 많은 분들이 좀 사인하라고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초판 제 책이 이제 10쇄를 찍게 됐는데요. 초판 1쇄에만 맨 앞에 제가 뭐 이렇게 손글씨로 쓴 메시지가 써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책을, 그 책을 볼 때마다 반갑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자마자 책을 사주신 거니까. 근데 이제 책이 한 장도 안 넘어가 있는, 절대 읽어본 적이 없는 책을 1쇄를 들고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웠는데, 그 책이 10쇄를 찍은 책이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북독 갈 때 말씀드리는데 그 일부러 두께도 라면 위에 올려놓기 딱 좋게 혼백해 이제 안 되게 일부러 만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라면 덮는 데만 쓰시고 앞에 3장이라도 읽어보셔야죠. 심지어 막 책 다 봤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읽어보신 분들이 옆에서 아이고 동생하고 책을 쓸 생각을 했냐 그러면 동생도 있어요.
이제 읽어봤다고 막 그러시는데 진보나 보수의 가치가 지금 상당히 왜곡되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남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 우리 사회에 왜 진보와 보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을까 이런 문제의식이 좀 있었는데요. 보시면 진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담긴 단어들 인권, 정의, 해방, 관용, 미래, 참여, 연대, 변화, 혁신, 저항, 파격, 공정, 개방성, 투명성, 다양성 마음에 드십니까? 혁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혁신도시 사시는 분들이 일단 진보라고 해야 되나요? 저기 요전에 순천 가가지고 그 도서관이 너무 좋더라고요. 도서관에서 강연하는데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좌야 초등학교야. 좌야 이름이 학교에서 좌야 이렇게 써놓은 거야. 어머 나경원이 너무 살 떨리겠더라고. 보수의 가치로 가족, 질서, 법, 역사, 전통, 권위, 규범, 도덕, 윤리, 자립, 근면, 절제, 책임, 품격, 안보, 애국심, 신 뭔가 좀 느낌 오십니까? 왜 통일교는 국힘에 돈을 줬는가? 뭐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죠? 근데 이 보수는 아니에요. 보수인 척 행세하는 수구 꼴통들일 뿐이지. 그런데 보수인 척 하려고 또 혹은 보수하고 이런 면에서 약간 맥락이 다 있긴 하죠. 그래서 이런 가치 같은 게 이제 함께 다 사회에 공존하면서 서로가 의미 있는 담론을 내세우면서 경쟁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인데 왜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개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법치주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들은 바도 없이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백낙천 선생님은 분단체제 때문이다.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까 약간만 개혁적인, 약간만 진보적인 얘기를 해도 그걸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집단들이 대한민국의 재력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관한 가장 큰 피해자가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진보주의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을 진보 좌파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중도 보수고 원래 민주당이 지향하는 게 중도 보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국힘이 또 경기를 했죠. 보수 우리가 보수다. 어디가 보수요? 저기에 국힘에 해당되는 거 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신? 아니 특히 막 저기 책임, 품격, 안보, 애국심 여기 들어가면 막 열받지 않으세요? 어디에 품격이 있으며 아니 왜 얘네들은 그렇게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런 품격을 절제 막 이런 거 절제 하시는 김건희잖아. 묵묵히 앞으로 주어진 길을 가겠다. 절제 아닙니까? 도덕하면 또 도덕하면 최은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런 가치들이 지향하는 바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보수가 아닌 것들이 보수라고 하는 거를 잘 식별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좀 하여튼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 아세요? 네. 진짜 아세요? 네. 저쪽 남자들은 누구예요? BTS. 여자들은? 네? 블랙핑크 아니라고 하신 분 있었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핑클? 나 몰랐어. 아니 블랙핑크 아니라고 하신 분 있었잖아요 아까. 알려주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에스파로 심각하네요. 토끼소녀 아니야? 토끼소녀? 토끼소녀가 2명이었다가 분화돼가지고 4명이 된 것 같은데. 저기는요? 흰 옷 입은 사람들 저쪽에 머리띠 뉴진스 이쪽은요? 청바지 네. 르세라핌 지금 이제 저걸 보시면서 이게 뭔 일인가 싶으신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서 이제 남진 나오나 조용필 이미자 이렇게 나와야지 마음이 편해지시는 분들
정이 그것도 아니면 임영웅이하고 김호중이를 띄워라.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이제 이분들을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그 정치인을 대하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나 모습이 연예인들을 소비하는 방식하고 되게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똑같이 인기를 갈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센터 본능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가운데에서 주목을 받고 싶어하고, 왜냐면 사람들이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을 보면은 사진을 찍고 싶어하고 사인을 받고 싶어하고 뭐 이런 경향이 정치인들보다 연예인한테 더 있기는 하지만 정치인한테도 일부 있죠. 그러니까 그런저런 점들이,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인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이슈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사에 자기 이름이 안 나오면 불안해하고, 그런 증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인과 연예인을 대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팬덤 현상이에요. 팬덤 현상. 팬덤 현상이라는 게 뭐냐? 이번에 국힘 전당대회를 하면서 전환기를 품는 자가 대표가 될 것이다. 보셨잖아요. 그럼 막 이제 좋아가지고 자기 또 유튜브 방송하더라고. 전환기를 품는 자가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환기를 품는 자가 대표도 되고 대구시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전환길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지지하고 추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 서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전환길이 나름의 팬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 팬덤을 만들기 위해서 또 정치인들이 또 애를 많이 쓰죠. 주제 넘게. 그러니까 뭐 하다가다가 안 되면 막 이런 거 들고 얼굴을 지가 미는 놈도 있고. 아,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세상 일에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번에 국힘의 전당대회를 보고 한겨레 성환용이라는 분이 이런 칼럼을 썼어요. 최근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팬덤 정치가 마침내 국민의힘을 집어삼킨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팬덤 정치가. 팬덤 정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정치의 주도권을 정치인이 아니라 팬덤이 준다. 전환기를 품는 자가 당대표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둘째, 증오와 분노를 에너지원으로 타자화와 갈라치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중국 사람이다. 아니 저기서 그 사람들 뭐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타고 와서 윤석열을 구해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가면 체포될 것이다. 실제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증오와 분노를 에너지원으로 타자화와 갈라치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자기네끼리. 거기 전환길 씨가 소리 지르고 이러는 와중에 거기 아파가지고 또 그 쌈부는 사람들 보셨죠? 내가 지금 20년, 30년째 당원인데 너 입당한 지 얼마 됐다고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하냐고 하죠. 그리고 그 전에 이 사람들 전당대회 할 때도 서로 막 멱살 잡고 나뒷걸음질면서 싸우고 막 그랬습니다. 자, 셋째,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을 더 미워한다. 저기 지금 그렇게 됐죠? 죄송합니다. 얼른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 가지 특징이 국힘에서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한편이 좀 찜찜하지 않으십니까? 국힘만 일어나요? 아니죠. 특히 유튜브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읽어드릴게요. 첫째, 정치의 주도권을 정치인이 아니라 팬덤이 준다. 정치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놈 수박이다, 저거 죽여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네가 나를 가르쳐? 선비질이다. 이런 거 있죠 지금. 둘째, 증오와 분노를 에너지원으로 타자화와 갈라치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나는 문재인을 증오한다. 윤석열이를 검찰총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난 조국을 증오한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되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최강욱을 증오한다. 저놈이 윤석열 인사검증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럼 분노해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다, 최강욱은 그때 인사검증한 결과 반대했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 그러면 개소리 하지 마라. 타자화와 갈라치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바른 말을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끌어다 대는 게 갈라치기다. 왜 그게 갈라치기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에는 이재명밖에 없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좋고 사랑하고 이재명을 지켜야 되는데 왜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고 거기다가 좋아요를 왜 누르냐. 그런 거 못 보셨어요? 한 번도? 그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시대에. 제가 얼마 전에 이번에 사면복권된 백원 의원이나 우리 민정수석 식구들이랑 저기 평산마을에 가가지고 문 대통령 뵙고 영화 보고 오고 이런 거 보셨죠? 그랬더니 엄청나게 사람들이 욕을 한다고 그거를 또 저 욕하는 것만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일본, 미국을 다니느라 그렇게 바쁜데 얘네들은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영화 보는 거냐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냥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이 팬덤 정치라는 특징에 비춰보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세 번째,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을 더 미워한다. 외부의 적보다. 이제 앞으로 여기 우리 민주당 후보가 되시려고 나주 시장 입지를 하신 분들 이제 경선하시겠죠? 거의 왼수가 되죠, 이제 그거 하고 나면. 그 지역이 작을수록 사실은 친인척으로 연결돼서 다 원래 알고 지내던 분들 많거든요. 왼수가 되고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미워. 그리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나면 저놈이 경선에서 나를 이겨가지고 됐으니까 제가 되면 안 되니까 나는 차라리 국힘이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겠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나는 민주당 당원이고 당원 동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건강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누군가를 지지하고 팬이 되는가, 이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이라서 이게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자연법칙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증세가 있기 때문에 그 한학자 씨 요새 텔레비전 나오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왕관이랑 쓰고 망토 입고 뭐 이런 거 하나 들고 지팡이 같은 거 들고 딱 앉아가지고 내가 이 나라에 뭐 하늘이 임했음을 선포하노라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거기 막 감동해버리잖아. 그거 비슷한 거죠. 기본적인 심리적 바탕은 신천지 이만희 씨가 신천지 그 행사에 등장하시는 장면, 영상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이런 장소에요. 저쪽에서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한눈에 난 교주님인 걸 알았죠. 흰 옷 입고 영감님이 천천히 걸어오세요. 자세히 보시면 바닥에 쫙 선녀 옷 입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나팔 불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군인들 의장대가 뭐 칼 들고 이거 딱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꼭 찾아보십시오. 꼭 찾아보십시오. 네.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틀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또 그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 이루잖아요. 이번에
홍준표 씨가 얘기했죠. 자기가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윤석열하고 할 때 신천지하고 통일교가 개입해가지고 엎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당 대표였던 사람입니다. 대통령 후보도 했었고 자기들은 다 알아요. 그거를 아는데 아니라고 자꾸 우기고 싶은 거지. 근데 왜 그렇게 할까? 지네들 당원 수준도 비슷하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얘기나 하고 해도 그냥 깃발 하나 들고 선도 가면 그대로 따라온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그 당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천정배 장관이라고 우리 저기 한때 진짜 총망받았던 정치인 있잖아요. 천정배 장관이 목포가 나온 3대 천재라고 하면서 김대중, 천정배, 세 번째는 자기. 뭘 이렇게 3대 뭐 하면 항상 세 번째 사람은 없어요. 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천정배 의원이 그 말씀 하셨다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한나라당을 지지할 수가 있냐. 근데 우리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진짜 거기 지지하기가 힘든 당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잖아요. 대통령 선거하면 40% 넘는 사람들이 표를 찍지 않습니까? 우리가 5,200만 정도 지금 인구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0만이 넘는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 김문수를 지지한다는 거거든요. 2,000만이라는 게 웬만한 나라 인구가 그만큼 안 되는 나라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살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얘기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근데 이게 없어질까?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지금 제가 뉴진스와 르세라핌을 함께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같은 소속사였잖아요. 그거 모르십니까? 하이브라고 들어보셨어요? 하이브. 뭔가 외계어라고 느끼시는 어르신들이 좀 계시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하이브라는 게. 근데 저 두 팀이 회사 내에 라이벌처럼 돼 있잖아요. 옛날에 대표적으로 인기인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남진, 나훈아 이런 라이벌 시대. 그다음에 팬들이 막 싸웠단 말이에요. 서로 누가 낫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게 아이돌 시대가 된 게 뭐 H.O.T, 잭스키스 이런 거 얘기하는데 당시에 H.O.T 팬들하고 잭스키스 팬들이 싸우는 거는 유명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발짝만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니 그냥 히트곡 알면 되는 거지 저게 저렇게 싸울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잔 말이에요. 근데 그 양 진영은 엄청 치열하고 엄청 중요하고 엄청 진지했어요. 지금 당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 비슷하죠. 한 발짝만 떨어져서 저거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지금 가요의 인기를 높이고 우리나라 대중예술을 발전시키는데 좋은 일이야? 뭐 아닌 것 같거든. 근데도 그냥 막 싸워. 그러고 나서 또 특징이 뭐냐면 한 2, 3년만 지나면 또 정신 차립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외우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팀들을 자기가 좋아해서 팬이 돼가지고 응원을 하면은요, 그 팀 소속원들을 다 좋아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방탄소년단의 RM이 좋아. 나는 정국이 좋아. 나는 뷔가 좋아.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증세가 심해지면 정국이 나는 좋은데 그래미상을 받을 때 정국이 꽃다발을 받는데 옆에서 뷔가 웃지 않았어. 우리 정국 오빠가 받는 게 싫다. 그러면서 뷔 얼굴만 딱 뜯어내가지고 웃지 않는 뷔.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러면 댓글로 막 뷔는 원래 저런 놈이었다. 정국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 그래서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거의 비슷하죠. 그죠? 정청래, 박찬대가 당대표 경선을 했어. 누가 봐도 둘 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야. 자기 편의에 따라서 적의 대표되면은 대통령을 등지고 발목을 잡을 것이다. 막 싸워요. 그러고 나서 끝나서 이제 결판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지금도 싸워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대통령을 위해서 그런대. 그럼 정작 대통령은 늘 기회가 있을 때보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화합하고 단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합칠 때만 이겼습니다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그죠? 당대표 때나 대통령 됐을 때나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발 좀 싸우지 마시라. 그러면 아니다. 저 사람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사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대통령 사랑하는 우리가 대신 얘기해서 대통령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저 껄쩍지근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격해야 된다. 이런 신념을 불타는 분들이 있죠. 그게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분파라고 하고 그죠? 그러면서 그때 누구를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저거 같은 당에 있지만 시간 지나면 문재인을 공격하고 등지고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걸 처단해, 저걸 쫓아내야 저걸 죽여야 된다. 누구 공격했는지 아세요?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이재명을 공격했어요. 기억나세요? 지금 이재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제가 보기엔 거의 똑같아요 지금. 그러고 나서 그 문재인을 위해서 이재명을 공격한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만나서 격려했다는 이유로 문재인에게 실망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문재인을 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지지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때로 몰려가서 윤석열을 지지했어요. 진짜로. 모르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산마을에서 이재명 후보를 만나가지고 서로 껴안고 서로 같이 손잡고 만세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문재인이 이재명을 지지했기 때문에 문파에서 문재인을 제명한다. 웃자고 하는 얘기 같으시죠? 진짜로 그랬습니다. 진짜로. 이게 걱정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러는 것인가? 제정신인가? 그러니까 나는 전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BTS에서 전국을 제명한다. 어? 길게 말씀드리면 또 이따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몇 번 말씀드려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주유소에 기름 들어가시면 저 무연휘발유하고 경유 중에 골라서 넣으시죠? 경유차 타고 가가지고 휘발유 넣으면 난리 나는 거 아시죠? 네. 휘발유 차에 경유 넣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세요? 이건 주유구가 경유차가 좀 더 굵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 휘발유차에 넣으려고 그러면. 근데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들어가거든. 경유차에도 휘발유 넣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연 휘발유라고 써있잖아요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가격표 해가지고 고급, 무연, 유연, 등유, 경유 이것도 주유소 맞죠? 돈이 굉장히 싸죠 지금 값이 보시면. 저게 그러면 무연은 무연 휘발유고 유연은 유연 휘발유인데 무라는 거는 연이 없다는 거고 유연은 연이 있다는 건데 값이 똑같잖아요. 뭐가 더 들어있으면 비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 값이 똑같아요. 저 연이 뭘까요? 연기. 네. 이게 이제 연기설하고 납설, 양설 대립하거든요. 연기가 안 나는 게 무연 휘발유다. 납입니다, 납. 납이 들어가 있는 휘발유가 유연 휘발유고요. 납이 없는 휘발유가 무연 휘발유고요. 그래서 저기 무연 휘발유라고 지금 파는 거는 이 휘발유에는 납이 안 들어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름 들어 수백 번 수천 번 가시면서 이게 왜 휘발유라고 안 써있고 무연 휘발유라고 써있지? 라고 생각해보거나 궁금해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냥 휘발유라고 써놓으면 되잖아. 경유는 뭐 무연 경유, 유연 경유 이런 거 없잖아요. 비싸고 안 비싸고요. 근데 휘발유는 반드시 무연 휘발유라고 써있어요. 고급이다. 그러면 이런 개념 그냥 기름 넣으려면 시간 한참 걸리잖아. 그러면 생각해볼 수 있어. 무연 왜 굳이 무연이라고 하지? 유연 휘발유가 판매 금지돼 있어요 지금. 이것도 처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판매 금지가 됐느냐 우리나라에서 1993년부터. 이게 30년이 넘은 일인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치. 전국 어디를 가나 그래요. 판매 금지가 유연휘발유가 왜 판매 금지가 됐을까요? 클레어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화학자인데 지구의 나이를 계산한 사람입니다.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는 반감기를 측정해가지고 뭐 이제 유물들 측정할 때면 탄소 연대 측정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그 지구 나이가 뭐 37억 년이다, 40억 년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를 이분이 처음 계산한 거거든요. 그 공기 중에 있는 그 분자 원자들을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이거를 알아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자꾸 데이터가 안 맞는 거예요. 보니까 납이 그렇게 많아. 납이 대기 중에 납이 무거운 원소인데 왜 이렇게 납이 많을까 궁금해가지고 옛날엔 어땠을까 해가지고 남극 북극에 만년빙 있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가늘게 이게 얼음을 쭉 뚫어서 뽑아내가지고 그 얼음 안에 갇혀있는 옛날 공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대별로. 옛날에는 공기에 납이 없었고 1920년부터 20년대 들어오니까 대기 중에 납성분이 갑자기 확 늘어난다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를 연구를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대중화돼가지고 소위 마이클 시대가 열린 게 1921년부터입니다. 그때 자동차 엔진이 휘발유를 넣고 돌아가는데 이게 휘발유가 노킹 현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이렇게 사행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슉슉슉 돌아가지가 않고 톡톡 이렇게 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한 화학자가 납을 좀 집어넣어 보니까 이게 부드럽게 돌아간다. 그래서 유연 휘발유가 생깁니다. 유연 휘발유를 넣게 되거든요. 자동차가 부드럽게 달려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휘발유에 포함되어 있던 납이 대기 중으로 막 뿜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1920년부터 21년부터 대기 중에 납 성분이 늘어났고 이걸 이제 여러 학자들이 또 검증을 하죠. 이과에서는 누가 하나 주장을 내세우면 그 검증하니까 실험과 다 맞아요. 또 이런 다른 차원에서 검증한 분들도 있었어요. 대기 중에 납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것인가 이거를 이제 연구해서 또 밝혀냈죠. 생물학자, 화학자, 의학자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연구를 해보니까 납이 이 대기 중에 많이 농도가 짙어지기 시작한 1966년부터 197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다른 시기에 태어난 사람보다 평균 IQ가 5 내지 10이 낮더라. 낮다. 그만큼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과학적인 실험 결과로 밝혀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데 답변을 못 하신다거나 굉장히 쉬운 얘기를 물어보는데 되게 뭔 소리인지를 모른다거나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반대말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공산주의 반대말이 뭐라고 하면 뭐냐고 여쭤보면 민주주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럴 때도 아무 감흥이 없으신 분들은 1966년부터 7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나 치사년생인데. 제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고 이거 납의 책임입니다.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지구 나이를 완전히 계산한 다음부터 1965년부터 대기 중에 납 성분을 줄여야 된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휘발유에서 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동을 하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명백한 거잖아요. 여러 실험 결과로 다 확인이 됐고 입증이 됐고 납이 유해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러면 미국에서 이 사람이 이걸 했는데 미국에서 휘발유가 유연 휘발유가 완전히 사라진 게 몇 년도일까요? 아까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없어졌다고요? 93년. 미국에서 판매 금지가 된 거는 86년. 그럼 우리는 7년 동안 더 납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그죠? 그리고 판매 금지가 됐는데 왜 판매 금지 됐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유연 휘발유가 옛날에 있었다는 것도 별로 생각 안 하고 왜 휘발유가 굳이 무연 휘발유라고 써놨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궁금증이 없어. 이때까지 한 60년 살았는데. 그죠? 그러면서 막 납을 먹고 있었어, 나도 모르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속여먹기가 정치인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거는, 국가라고 하는 거는, 정부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근데 생명과 안전에 유해하잖아요. 해롭잖아요. 명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보다 뭘 잘못했길래 7년을 더 먹은 거예요, 남을. 그리고 자기가 먹은지도 몰라 지금. 내일이라도 유연유발주 팔면은 아 이거는 뭐가 더 들어갔구나 해가지고 그거 살 거야. 하나 더 붙여주는 건 줄 알고. 그러면 이 클레어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65년부터 시작했는데 86년에 없어졌으면 21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1년 걸렸다는 거잖아요. 없어지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거 누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없애려면?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휘발유 판매 기준에서 납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해버리면 못 파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이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 아니에요? 20년이 넘도록. 왜 그랬을까요? 정이 없죠. 아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들이 왜 안 했을까요? 2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유연유발유를 여태 생산하던 정유회사가 돈이 많은데 그거를 다 무연으로 바꿔라. 그럼 돈이 엄청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 쓰는 것보다 공무원이나 의원들한테 뇌물 매겨가지고 규제 못하게 하는 거 훨씬 싸게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바꾸지 당연히. 그러면서 왜 그러냐더니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는 원래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사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뭐를 기업이 왜 그렇게 하냐고 맨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손해라는 걸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냐를 생각해봐라. 응? 야간 잔업시키고 뭐 사람이 죽어나가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걸렸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는 과태료가 뭐 500만 원부터 3천만 원? 뭐 이런 거 막 확인하는 거 보셨죠? 바꾸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국무위원들이 다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걸 지키겠냐. 너무나 실질적인 말이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이걸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알려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언론이 알려야 되잖아요. 언론도 보도를 안 해. 왜 그랬을까요? 클레어 패터슨은 자기한테 돈 주는 게 없는데 정유회사는 돈을 주거든. 이거 안 바꾸는 겁니다. 또. 그러면 언론도 알리지 않아. 정치인들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공무원들은 아무 생각 없어. 그러면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이건 아니다. 납을 뿜어내는 휘발유 못 쓰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이게 학자나 지식인들은 이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클레어 패터슨은 죽을 때까지 계속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외롭지 않게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화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클레어 패터슨의 얘기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연구비를 주고 방송에 나가서 발언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똑같은 연구를 하는 사람은 연구비 끊어버리고 그거를 연구비를 지급하는 사람은 기업이나 정부의 담당자들이거든.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걸 숨기고 있는데 이걸 알리는 사람한테 연구비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권력하고 금력과 지식인이 결탁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데 4.4.5 개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4.4.5 개헌 이승만 때 개헌선 3분의 2를 넘겨야 되는데 3분의 2 이상이 돼야지 개헌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승만이가 장기 집권을 위해서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꿔야 되는데 개헌 투표를 그때는 국회에서 3분의 2만 통과되면 돼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 의석 수가 뭐 한 237석 뭐 이렇게 돼 있고 곱하기 3분의 2를 하니까 뭐 135.3333 아니면 137.6666 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137.3333 이렇게 나오면 개헌을 할 수 있는 숫자는 138명입니까? 137명입니까? 국회의원 찬성 숫자가 137명입니까? 8명입니까? 138명이죠. 근데 이거를 당시 국회에서 137.3333 이렇게 나오니까 당시 국회의장이 이거는 부결됐다. 한 표 차이로 라고 두드리고 국회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승만한테 끌려간 거예요. 야, 이 자식아. 이거를 부결됐다고 하면 어떡해. 다시 해. 그런데 다시 해가지고 그 다음날 국회를 다시 소집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137.3333인데 그럼 사람이 3분의 1짜리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건데 3분의 1짜리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버리는 거다. 그래서 137명이면 맞다. 그래서 다시 통과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445입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게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이게? 138명이 돼야지 어떻게 137명이면은 모자라는데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게 130.3333이건 111이건 137이라는 거는 이거보다 부족하잖아요. 이거 아니지 않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해졌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대한수학회장이 9시 뉴스에 나와가지고 수학자들이 회의를 했는데 이거 137이 맞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정치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그 얘기가 됐을 때 제가 신정훈한테 이게 137이 맞아, 8이 맞아? 그러면 신정훈이 138이 맞지? 이러는 거야. 그럼 아니 137이 맞다는 대통령이 나는 대통령을 사랑하는데 대통령이 137이 맞다고 국회의장도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정운영보다 멍청하겠어?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겠지. 그러면 신정훈이 야 인마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해서 곱하기로 하면 이렇게 하고 3.3 이것이 넘어가야지. 이것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3분의 2 이상이라는 게 맞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가 할 말이 없잖아. 그럴 때 비장의 무기가 있지. 대한수학회장이 그게 맞다는데 신정훈 당신이 지금 대한수학회장보다 수학 잘해? 한번 풀어볼래? 이러면 이제 신정훈이 불안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걸 노린 거예요. 그걸 노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한번 쓱 지나가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또 다시 계산해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권력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귀찮아지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발표한 대한수학회장 그 사람은 그거 몰랐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죠. 근데 그러고 나와서 얼굴 팔았으니까 뭔가 보상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해병대 사령관 그 박정훈 대령 건 가지고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보셨죠? 그 껄쩍지근한 표정으로 앉아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그런 뒷구멍으로 받아 챙긴 게 있었잖아요. 너 사령관 더 하게 해줄게. 원래 해군과 호텔인데 해병대가 갖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던져주면 먹고 입 다물어. 그럼 그때 그 대한수학회장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동상이 지금 연대 앞에 있어요. 연대 훌륭한 학자라고 대한민국 천문학을 연 가장 훌륭한 학자라고 하고 저 알스 신잡 이런 거 보셨죠? 알스 신잡 시즌 2가 3에 보면 그 천문학자 한 사람 나오죠. 여자분. 그리고 곱상하게 생기신 분. 기억하세요? 알스 신잡도 안 보시는구나. 알스 신잡에 그분이 나와가지고 천문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분을 되게 이렇게 한국 천문학의 지평 연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대한수학회장이었어 당시에. 우리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금강산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것 때문에 평화의 댐 짓는 성금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막 학교 다닐 때 돈 내시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뉴스 보면은 수조 갖다 놓고 물 채워놓고 육상빌딩이 반쯤 잠기고 국회의사당은 뚜껑만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거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자랑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거의 40년 전이에요 그거.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사기였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수조에다가 물 받아놓고 그걸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한강물이 끓으면 넘치지. 그게 잠겨? 다? 옆으로 넘칠 거 아니에요. 마포가 잠기다면 몰라. 근데 그거를 나와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서울대 토목공학과 교수였어요. 대한토목공학 회장이었고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입막음 한 거야. 그 나중에 이게 가짜로 밝혀졌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수. 누군지도 모르시죠? 서울대 총장 됐어요. 우리가 이런 나라였다고요. 그러면 이게 그때만 그렇고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지금도 더러운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 이 피 속에 흐르고 있는 노예근성을 이용합니다. 김건희가 디올백 받았다고 할 때 돌아다니면서 아 이거 대통령 부인을 만나러 가는데 그럼 빈손으로 가?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뭐 종이 가방 줘? 그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김건희는 정작 그거 받아가지고 비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 우리가 알았죠? 김건희는 5천만 원 이하는 안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돈으로 받는 거 10억 이상, 물건으로 받는 거 5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님 그 백 가지고 가가지고 자꾸 뭐 부탁하고 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손을 흔들잖아요. 아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모르시는 분도 있다고. 그런 세라핌 모르시는 분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우리는 살기에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이러면서 계속 납을 먹고 살았었고요. 네. 내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하면서 서울대 교수들은 다 진실만을 얘기할 것이다. 나보다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으니까 수학을 잘 풀었을 것이고 사사고학교에 맞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윤석열을 찍은 거예요. 그런 얘기 하셨다고요. 선거 때 선거 공보를 보고 찍느냐 선거 때 그거 안 보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그죠? 그리고 선거 공보를 보고서 찍었다는 사람들이 있어. 왜 선거 공보까지 봤는데 어떻게 윤석열을 찍었습니까? 아유 그래도 서울법대 나와서 검사에 충성한 사람이 낫지. 검정고시 봐가지고 중앙대 나온 놈이 나빴어요. 당당하게 얘기해. 아니 혹시 서울법대 나오셨어요? 아니요. 근데 왜 그래? 왜 그래요? 난 진짜 그걸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제가 조국 한참 시달릴 때 제가 농담으로 그랬거든. 형이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 형이 강기정 같이 생겼으면 이렇게 안 당했어. 기정이 형도 알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감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 기정이 형. 근데 하여간 그런 식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있다고요. 그게 노예근성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지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최대한 이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하고 다르다는 걸 끊임없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 좀 시간상 넘어가야 될 것 같으세요? 자, 백성이라는 건 양반과 구별되는 피지배 계층을 말하는 거고요. 비슷한 용어지만 신민, 신하와 백성, 국민, 국가의 구성원, 시민은 국가의 주권자, 인민은 사람 그 자체.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민에는 해당하는데 백성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거 보시면 이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답이 써있거든 저기 지금. 진짜 희한해. 전국 어디를 가도 이걸 못 맞추시더라고요. 신민에는 해당하는데 백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저기 써있거든 답이. 선비라고 하시잖아요. 또 선비 그 다음에 네? 자 수학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신민은 신하 더하기 백성이죠. 네? 근데 신민에 해당하는데 백성이 아닌 사람은 그러면 신민 빼기 백성 하면 되죠. 신하. 뭐예요 답이? 신하. 왕? 아니 신하. 양반? 뭐예요? 이래도 답을 몰라. 여태까지 생각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대한수학회 회장이 또 설명해야 됩니다. 아니 보세요. 신민에 해당하는데 백성 아닌 사람이 누구냐고 저기 써 있잖아요. 신하. 왜 근데 자꾸 딴소리 하시냐고. 나비 이렇게 무섭다니까 나비. 휘발유를 우리가 진작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하다못해 양반이라고만 해도 좀 참겠는데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분명히 딴소리 나오는 거.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시민입니다. 시민.
국가의 시민은 무한군에 사는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될 수 없어서 저기다가 시민은 국가의 주권자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응?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자각한 사람, 이 사람을 시민이라고 합니다. 사회학적으로. 시민. 행정학적으로 시민이라고 하는 건 나주시에 사느냐, 무안군에 사느냐, 장흥군에 사느냐 이런 거하고 달라질 수 있지만 정치 사회학적으로는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사람.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주권자로 탄생한 계기가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죠. 프랑스 무슨 혁명입니까? 프랑스 시민혁명이죠. 프랑스는 나라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자면 프랑스 국민혁명이 되거나 파리 시민혁명이 돼야 되는데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때 시민이 도시를 말하는 시민이 아니고 국가의 주권자를 말하는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시민의 시민도 저 시민은 아니고요. 그리고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가 먼저 생겼습니까? 국민이 먼저 생겼습니까? 이게 또 어려워요. 국민의 뜻이 뭐예요? 국가의 구성원. 국가의 구성원. 제가 국가가 먼저 생겼습니까? 국민이 먼저 생겼습니까? 여쭤봤어요. 국가가 있어. 국민의 뜻은 국가의 구성원.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럼 국가가 먼저 생겨야지 구성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답을 써놔도 나비 이렇게 웃었다니까. 나비 심각해요 여러분. 진짜 휘발유. 그러니까 국민이 더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심정은 제가 아는데 질문의 취지는 뭐가 먼저 생겼냐고 여쭤보면 국가가 먼저 생겼잖아요. 그래서 국가 우선적, 국가 우월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보수, 심지어는 극우가 항상 국민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국민의힘, 그 다음에 대만의 국민당,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전선. 그래서 그 외국의 정당들이 설마 국민이라는 말로 자기 당명을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번역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극우정당들을 되게 국민이라는 말로 가지고 번역합니다. 번역할 때. 그리고 좌파 정당, 진보 정당을 얘기할 때는 인민이라고 번역하죠. 그리고 자기들의 당명에다가 people를 씁니다. people. 그리고 우파는 nation, national 이런 말들이 들어가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있는 거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있는 거고. 그러면 외국 정당 이름을 번역할 때 우파 좌파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방금 분명히 기억하세요. 나베 그 상태를 최대한 좀 희석시킨 다음에 그러면 우리 정당들도 영어로 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문 표기가.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열린우리당이 아니었고 열린민주당 대표였는데 열린민주당은 오픈 데모크라틱 파티였습니다. 그래서 ODP라고 썼습니다. ODP. 되게 정당 이름은 대문자 약자로 쓰거든요. ODP. 미국의 공화당, 트럼프를 배출한 저 훌륭한 정당, 리퍼블리칸 파티, RP. 더불어민주당은 뭘까요? 투게더 데모크라틱 파티, TDP, 그냥 DP입니다. 데모크라틱 파티. 더불어민주당은. 근데 국민의힘도 영어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국힘은 PPP입니다. PPP. People Power Party. 그래서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인민무력당. 피플은 인민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있으니까 지네 당 이름이 외국에서 보면 그 좌파 정당이야. 피플 파워 파티인데. 네? 인민의힘을 그래서 이 개념이 시민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스스로 시민이라고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자각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원 주권 시대 이런 얘기도 우리가 주인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호남 정치에서 가장 약점이자 단점이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사람들 정치의식은 되게 높고 선거 때마다 민주정부를 지향하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압도적으로 찍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들끼리 선거하라 그러면 당원 숫자 많이 모은 사람, 네? 그다음에 조직 돌려가지고 핸드폰 많이 나눠주고 전화밖에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당선이 돼요. 그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이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당원 모으는데 거기다가 이름 올려주고 찍어주는 거는 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앉아가지고 신정원 의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호남 정치가 솔직히 좀 한번 뭔가 쇄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구조에 대해서 호남 시민분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뽑아놓고 광주시장이 재선은 거의 한 번도 못하잖아요. 광주시장은 초선으로 끝나요 다. 옛날에 한 번 있었어. 그리고 전부 다 재선을 못해. 뽑아놓고서 막 뭐라 그래. 그 다음에 호남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불만 많으시죠. 다 찍어놓고 자기들이. 그래놓고 이제 불만이 많으니까 그거를 심판한다고 와서 막 안철수 찍고. 그 국가의 주권자로서 우리가 사실은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게 따져보면 꽤 있어요. 근데 늘 정치를 하고 권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생각 없이 사람들이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번에 나온 윤상현의 명언이 있죠. 야, 1년만 지나면 다 잊어. 1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야, 윤상현이 우리 있다. 다 찍었어. 걔들 입장에서는 경험으로 체득한 윤석열이가 선거를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 아는 거예요. 말로만 자기가 국가의 주인이라고 해서 사실은 스스로를 노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선거를 해보면 그런 자신감이 저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긴 일이 보세요. 보이세요? 큰일 났다. 2005년 9월이면 이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2005년 9월 달에 우리 대통령이 누구였나?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2003년에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저게 지금 걸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는 경축은 내가 알겠는데 저 등남을 박은 것을 나중에 제가 혹시 나주시장 나와가지고 당선되면은 강욱씨 큰일했다 득표 이렇게 하나 걸어주시면 그 국민 통합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이거를 이렇게 걸어 놓은 도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처음에 제가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강연장에 이게 들고 왔더니 청중분들이 화를 내세요. 어디서 저런 사진을 조작해가지고 저럴 리가 있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저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제가 지금 2005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2025년이니까 그죠? 박근혜가 대통령 되니까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그거 아십니까? 카카오톡에다가도 단체방 만들 수 있듯이 페이스북에다도 그룹 만들어서 야생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뭐 국밥을 즐기는 모임, 맛집 탐방 막 이런 거 만든단 말이에요. 사진 동호회 이렇게 만드는데 박근혜가 대통령 되니까 이제 페이스북에 생긴 게 뭔지 아세요? 3대째 박 대통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얘가 3대째 대통령, 얘가. 그렇긴 해. 박지만이는 못 쓴다는 거 알잖아요. 박정희하고 박근혜하고 얘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대단하다. 이거를 보여드리면 다들 이렇게 막 경악을 하시는데, 충청북도 청주에 가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요즘 앉아 계시다가 어머 저기도 걸렸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네. 아니 이게 구미 말고 걸릴 때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옥천에 엄청 걸렸어요. 맞아요. 옥천은 왜 걸렸을까요? 이런 분들이 나라의 주인인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현실이고,
이걸 지금 현실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만 잘하면 또 우리나라에 한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민주화가 진전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는데 왜 민주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단호하게 확실하게 싹쓸이를 못하냐. 저것들은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막 지맘대로 하는데 왜 우리는 잡으면 맨날 절차 따지고 위원회 만들어서 뭐 검토한다 그러고 신중하게 만전을 기하라고 그러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게 막 너무너무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이찍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찍. 그걸 이제 멸칭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2번을 찍었다는 말이 이찍 아닙니까? 그럼 2번 찍은 사람한테 2번 찍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싫어해 그거를? 이찍이라고 하지 말라고 막 달라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상도에 가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아이고 저 자식 좀 그만 좀 하지 이렇게 하는 표정으로 보고 계시고 답변도 잘 안 해주시지만 영남에 가면 진짜 뜨거워요. 그 대구 경북 이런데 부산만 가더라도 거기에 이 민주시민분들이 독립군처럼 생활해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고 여기도 여기 제가 아는 우리 안동 이모 한 분 계시거든요. 돌아버려요. 자기 고향 가면은 막 박근혜를 왜 지지합니까? 그러면 이쁘잖아. 윤석열이가 뭐가 문제냐고 막 덤벼들면서 저렇게 말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남자가 그래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진짜로. 근데 그런 분들이랑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나비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그렇게 함부로 얘기 못 하잖아요. 바보 취급당하니까. 근데 거기서는 그 사람들이 대세야.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 속상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 보면은 막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여기서 마이크 잡고 떠들어주는 놈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지금 정말 행복하다. 내 살면서 진짜 미치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빨리 좀 회복하고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좀 단호하게 한번 확 쓸어버려 안 되겠냐? 왜 맨날 따지마? 답답하구나 막 그러잖아. 그러면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일찍들이 살고 계시는데 한날 한시에 싹 모이라고 해가지고 묻어버립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2번을 안 찍은 사람들만 남으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성공하고 한 단계 더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그건 아니라고요. 아니 여태 쓸어버리라고 하는 묻어버리는 거고 쓸어버리는 거고 뭐가 달라서 그건 안 돼. 그 가면 우리 아버지부터 묻어야 된다.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알아. 아는데 싫어. 그죠? 근데 그분들도 자기들 싫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싫어. 왜 싫냐고 여쭤보면 대답을 못해. 그 진심으로 왜 싫냐고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라. 그러면 전라도가 싫어. 왜 전라도냐? 민주당이 지금 수도권의 의원들도 훨씬 많은데 전라도 사람들이 거의 90% 찍지 않냐? 그래 싫어. 그 선거는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좋고 싫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옳고 그름을 선택하지 않느냐?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판단하지 않느냐? 생각하기 싫으니까. 좋고 싫은 거는 내 딱 감정이길 때 딱 볼 때 저 사람 싫어, 저 좋아 이런 게 있잖아요. 즉각적으로. 근데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내가. 그죠? 그냥 기름 들어가가지고 휘발유 경유 딱 보고 나 노란색이 좋아. 휘발유. 이렇게는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투표를 하는데 연예인하고 정치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이겁니다. 연예인들은 내가 좋아하고 응원하고 소원을 보내고 그렇게 선물도 사보내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한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버리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저기 뭐 BTS의 멤버 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다고 해서 대한민국 주가가 곤두박질하고 환율이 막 치솟고 물가가 난리가 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정치인은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 온 천지에 지금 저게 세상에 창피해서 이거 어떡합니까? 네?
대통령 부인이라는 게 외국에 1등을 달리는 신문에 저건 창녀다 이렇게 기사가 나질 않나. 예? 대통령이라는 놈이 빤스 입고 누워가지고 지금 바닥에서 버둥거린단다. 이게 또 온 신문에 다 났잖아요. 이거 어떡하냐고. 이게 정치인하고 연예인하고 이렇게 다른데, 선거할 때 보면, 투표할 때 보면, 당 내에서든 당 외에 저 큰 선거건 투표할 때 보면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좋고 싫음이야. 그럼 좋고 싫음이 왜 좋고 싫은 건지 설명할 수 있으면 또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그냥 좋아. 아니면 유튜브 보니까 제가 좋대. 유튜브 보니까 제가 수박이래. 그런 경우가 또 의외로 많습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고 가르쳐도 아무도 의문을 받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비 몸에 해롭다고 백날 가르쳐봤자 유연휘발유의 연자가 나변자라는 걸 모르면, 무연, 유연이 있는데 뭐가 있고 없다는 건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나비 몸에 해롭다고 100번 가르치고 자기가 아무리 알고 있어봤자 유연휘발유 없애자는 운동에 대해서 아니 세상에 할 줄 알이 없어가지고 저러고 있어. 저런 시간에 가서 인마 로또라도 사라. 천하의 형편없는 놈들이 대모하는 놈들이야 저거. 어? 그 시간에 너네 어머니 행상하는데 생선이라도 하나 옆에서 싸라 이 자식아. 이런 사람들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함께 죽어가는 길인데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맨날 있는 게 뭐 선거를 한다 그러면 누가 좀 바르게 살아왔나,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지방정부를 이끌겠다는 것인가, 이거보다는 성씨가 뭐요? 나주는 나씨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왜 저 사람이 좋아? 그러면 서울대 나왔잖아. 지난번 대선 때, 지지난번 대선 때 제가 광주에 가가지고 청년들을 좀 이렇게 얘기하고 설득하자라고 해가지고 가서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광주의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의외로 이준석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광주는 맨날 5.18 하면서 5.18 관련한 건물이나 행사는 무지하게 많다. 근데 그거 누가 많이 보러 가지도 않는다 요새. 근데 정작 우리가 놀러갈 공원 하나가 없고, 스타필드 같은 쇼핑센터 하나가 없다. 광역시에. 이런 데가 어딨냐. 그럼 우리 보고 언제까지 너네는 5.18의 기억,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걸 갖고 살으란 말이냐. 이건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죠. 또 하나, 왜 이준석이 좋냐. 하버드 나왔잖아요. 이게 노예근성이란 말이죠. 그거 어쩌라고. 하버드 나와가지고 지금 멀쩡한 사람 몇 명이나 보셨어요. 하버드 나오면 잘하는 게 뭐예요? 땅 파고 매화나무 심는 거, 변기 닦는 거, 예? 도도만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거. 하버드 나온 애들이 하는 게 그건데 서울 롯데는 또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래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나라의 주인으로서 지금,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이라고 또 깨달으셔야 되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만 드립다 보고 앉아가지고 저런 수박이다만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거만 올려놓고 있고, 이제 나는 감별사다. 누가 친명인지 누가 비명인지 누가 반명인지 다 안다. 정청래 저놈은 친명이라고 팔아먹고 있는 거다. 이재명한테 물어봤냐고. 누구하고 너 친하냐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안 물어봐도 다 알지. 그걸 모르냐고. 어떻게 하시는데요? 유튜브에 다 나와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말씀하셨죠. 저는 그 깨어있는 시민이 생각하는 시민, 유럽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시민은 교양 있는 시민, 자기가 왜 주인인지를 알고 늘 성찰하고 그걸 공부하는 사람, 이걸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고요. 깨어있는 시민이 혼자만 깨어있으면 외롭죠. 아무도 그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직해서 함께 어깨를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 보다가 윤석열이가 계엄한다고 하니까 밤에 잠 안 와가지고 그냥 슬리퍼 신고 뛰어나가면 그게 계엄이 해제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한 사람이 가서 장갑차를 막으니까 옆 사람들이 같이 가서 막았잖아요. 이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깨어있기만 하고 잠 안 자고 앉아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왜 안 주무세요? 그럼 나 깨어있는 시민이요? 그런다고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휘발유가 왜 유연 휘발유만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깨어있는 시민이고,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됐을 때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게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행동하는 양식으로 말씀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기 나가서 저만큼만 나가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지. 생각하면서 아니요. 사는 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 그거는 납 중독을 의심해 보시고 납의 책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까?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감사합니다.